기원전 2300년경 문학은 이라크 지역에서 태어난 엔헤 두안나라는 작가에 의해 최초로 발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점토판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넣으며 번뜩이는 지혜를 후세대의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죠. 오늘은 문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인간은 본래 갖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있을까? 시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인간은 엉뚱한 욕망과 억제할 수 없는 열정과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기도 하죠. 인간의 뇌는 답할 수도 없는 온갖 문제를 제기하고 온갖 감정에 수시로 휘둘립니다. 문학의 테크놀로지는 신석기 시대의 도끼나 청동기 시대의 쟁기 등 여러 창조물과는 확실히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 창조물들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로 눈을 돌렸지만 문학은 우리 자신으로서 살아남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부로 눈을 돌렸죠. 문학은 스토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심어주려고 감정을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문학은 인간 생물학에서 제기되는 심리적 도전에 맞서도록 돕는 서술적 감정적 테크놀로지였습니다. 아울러 인간으로 존재하는 데서 제기되는 의심과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발명품이라는 거죠. 어떤 문학은 외로움을 없애주었고 또 어떤 문학은 슬픔을 달래주었으며 불안감을 덜어주거나 트라우마 증상을 치유하고 희망을 안기거나 즐거움을 배가시키고 사랑을 부추기거나 평온함을 유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학의 발명품은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정신고양제로 여겨졌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극장에 방문했을 때 그리스 비극을 보는 관객이 비이성적 즉 감정적 고향을 경험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그 고향이 바로 경이입니다. 경이는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예쁜 꽃을 처음 보거나 구름을 볼 때 느끼는 놀랍고도 신기한 감정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양된 기분의 문학적 출처는 무엇일까요? 바로 플롯 반전인데요. 플롯 반전은 이야기의 흐름에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독자나 관객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사적 기법입니다. 이는 독자나 관객이 예상하던 결과나 전개를 뒤집거나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좋아하는 플롯 반전의 예를 살펴봅시다. 먼 옛날 테베의 한 왕자가 끔찍한 신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동침할 운명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왕자의 어머니는 신탁이 실현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했죠. 양치기에게 아이를 없애라 명령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치기는 아이를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곳으로 보냈고 그 먼 곳에서 왕자는 다른 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죠. 그러던 어느 날 왕자는 자신의 앞날이 궁금해 신탁소를 찾았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동침할 운명이라는 신탁을 들었습니다. 왕자는 이를 막으려고 자신이 아는 유일한 어머니의 집을 나와 머나먼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러다 테베라는 도시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홀로 사는 사랑스러운 왕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오이디푸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각각 신탁을 듣고 나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합리적인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합리적 플롯, 즉 계획은 틀어지게 되고 어머니와 아들은 결국 동침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전이 오이디푸스와 그의 어머니에게 공포를 안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관객인 우리에게는 앞날을 내다보게 함으로써 우리 정신을 경외감으로 한껏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롯 반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경위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플롯 반전의 밑바닥에는 더 심오한 문학 발명품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확장인데요. 확장은 플롯이나 캐릭터, 이야기 세계, 서술, 스타일 또는 스토리의 다른 핵심 요소에서 일반적 패턴을 취한 다음 그 패턴을 더 확대하는 것입니다. 즉 멋진 전투를 더 훌륭하게 치러내고 대담한 소녀를 더 대담하게 그려내고 푸른 호수를 더 푸르게 하는 것이죠. 확장은 모든 문학적 경위의 근원에 깔려있는 발명품입니다. 가령 평범한 대상을 은유로 확장시킨 데서 오는 놀라움, 언어의 규칙적 리듬을 시적 은율로 확장시킨 데서 오는 황홀감, 평범한 인간을
영웅으로 확장시킨 데서 오는 경외감이 그 예입니다. 확장은 간단한 장치이지만 우리 뇌에 심오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심사를 밖으로 돌리면 자아인식과 관련된 뇌 영역인 두정엽의 활동이 감소하죠. 그 결과 우리는 자아의 경계선이 사라진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무아지경에 이르기도 하죠. 이런 신경적 느낌 때문에 우리는 책이나 영화에 푹 빠져서 우리의 인간적 한계를 잊을 수 있습니다. 21세기 신경과학자들은 영화나 문학에 푹 빠져서 나 자신을 잊을 때 이러한 망각이 우리 뇌를 자기 초월적 경험으로 이끈다고 주장합니다. 영웅적 캐릭터나 허구적 플롯 반전과 은유 등은 우리의 신경회로를 더 큰 존재에 몰입시킴으로써 관대함과 행복감을 높여 결국 우리의 기분을 과학적 샹글릴라에 한층 더 가깝게 고양시킵니다. 오이디푸스가 자신을 낳아준 테베의 사랑스러운 미망인과 결혼해 자식을 낳았다고 폭로합니다. 사건이 너무 파국적이라 테베시 전체가 역병으로 황폐화되죠. 하지만 오이디푸스는 내막을 전혀 모릅니다. 어머니와 결혼했다고는 꿈에도 모른 채 자기에게 경고하려는 예언자의 말을 묵살시켜버리죠. 희곡 끝부분에 가서야 자기에게 벌어진 일에 공포를 마주합니다. 그제야 비명을 내지르며 수년 전에 벌어진 참상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는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전개됩니다. 일단 작가가 캐릭터 모르게 트라우마를 안길 방식을 구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는 예언자와 예언을 활용하여 오이디푸스가 볼 수 없는 미래의 재앙을 암시합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트라우마를 먼저 관객이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이런 선지적 배치는 오이디푸스의 심각한 비극을 관객 입장에서 신처럼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게 합니다. 쉽게 말해 신이라면 오이디푸스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겠죠. 그런 느낌을 관객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관객은 그리스 비극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전지전능한 입장은 뇌에서 깊숙한 감정 영역의 활동을 감소시켜 우리 앞에 놓인 충격적 사건에 대한 완충제로 작용하고 아울러 자기 효능감도 높여준다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우리가 트라우마를 잘 처리해서 결국 극복할 수 있다는 내적 확신이죠. 그 선물은 5,000년 전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일강의 적절한 강둑에 뛰어난 기술자들이 사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기술자들은 10만 곳에 달하는 렌즈콩 밭에 물을 대려고 복잡한 운하를 팠습니다. 또 몇 톤에 달하는 석회암 블록을 피라미드 정상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자입 지붕 아래 움푹 들어간 작업대에서 얇은 갈대 붓으로 프타호텝의 지혜를 만들었습니다. 프타호텝의 지혜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학 작품입니다. 이집트 12왕조 시대인 기원전 20세기에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타호텝의 지혜는 그 말의 힘 덕분에 기나긴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살아있는 한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다른 걸 쫓느라 한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여러분은 이 말에서 힘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무리 현명한 조언이라 해도 우리 뇌는 흔히 무시해버리죠. 우리 뇌는 왜 연장자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앞선 세대가 힘들게 얻은 인생 교훈을 기꺼이 포용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연장자의 지혜가 우리의 자기, 즉 사고, 감정, 의지, 체험 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리한 어머니가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아냈는데 과학이 최근에야 확인해 주었죠. 우리의 자기는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자기는 강하고 독립적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진 풍파에 압도되어 용기를 잃고 다 포기할 것이죠. 감정적으로 금세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릴 때 고집이 세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삶의 시련에 맞서 나가려면 자기 신뢰가 필요하단 말이죠. 오래전 그 어머니는 아이의 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일은 정말 창의적이야. 그걸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잘 될지도 몰라. 이런 식의 조언은 자기에 대한 내적 신념을 지지하면서 외적 행동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끕니다. 나는 네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존중해.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살짝 바꿔서 그 뜻을 이뤄보도록 하자. 신경과학자들은 이런 조언 방법을 자기 확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들리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확인은 자신을 지지하는 타인의 진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자기 확인 대신 자기 가치 확인이라고 부르죠. 자기를 확인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의 가치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창의성, 재미, 노력, 건강, 상냥함, 공정성, 지성, 사랑, 대담성 등 온갖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든 자기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런 가치를 칭찬받으면 뇌에서 두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하나는 두정역으로 자기에 대한 정신적 표현과 관련된 곳이고, 다른 하나는 복측 선조 영역으로 대상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곳이죠. 따라서 나는 당신의 상냥함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노력을 기억할 것이다 등 자기 가치 확인은 뇌에다가 우리의 자기를 황금처럼 소중히 여기라고 격려합니다. 프타호텝이 수천 년 전에 알아낸 신경 비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하라. 이러한 자기 가치 확인 덕분에 고대 이집트인들은 프타호텝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이웃을 용서해야죠. 이집트인들이 자기 가치에 대해 확인을 했을 때 변화한 것처럼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기 가치를 확인했을 때 외적 행동을 바꾸려는 내적 의지가 커진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문학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 내용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는 지금 문학이 필요하다라는 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책과 꿈나무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